자, 안녕하세요. 2011년 1회부터 한번, 2011년으로 넘어왔죠. 1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1번. 강판으로 된 재료에 암나사 가공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 자, 암나사는 구멍에다가, 우리 이렇게 뚫려 있는 구멍에다가 나사산을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요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핸드탭.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탭을 핸드탭으로 탭 핸들로 한다고 해서 핸드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탭 공구라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릅니다. 그래서 뭐 탭을 이용해서 꼭 손으로 안 하더라도 선반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회전 공구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 거는 핸드탭이죠. 그래서 이 탭 핸들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쪽 잡고 손으로 돌리면 핸드탭으로 우리가 나사산을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핸드탭이라고 해서 때 설명을 해놨고,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용어는 탭입니다. 탭. 그래서 탭 공구는 암나사 가공하는데 사용을 한다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자, 브로치 가공. 브로치 가공은 앞선 연도에도 한번 출제가 됐죠. 그래서 브로치 가공에서 우리 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었죠. 이 나눠서. 예. 그래서 뭐 자루부, 안내부 이런 것들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브로치 공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의 깊이가 여기랑 여기랑 좀 다른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쭉 밀어서 가공을 끝내는 게 브로치 공구인데, 자, 특징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공홈의 모양이 복잡하면 절삭량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므로 무리가 가지 않게 느린 속도로 가공해야 한다. 자, 무리가 가지 않게 느린 속도로 가공하되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한 번 쭉 넣어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절삭 깊이는 너무 크면 날이 부러지고 너무 작으면 마모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마모가 증가하면 또 절삭 효율이 너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절삭 깊이를 적당히 이제 선정을 해서 가공을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브로치 공구고, 그래서 이제 특징들을 보시면요. 가공홈의 모양이 복잡할수록 느린 속도로 가공한다. 네, 맞는 말이고. 절삭 깊이가 너무 작으면 인선 마모가 증가한다. 그렇죠. 이제 미끄덩미끄덩 하는 순간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삭 깊이가 너무 작으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적당한 게 무엇이든지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절삭 깊이가, 그러니까 절삭 깊이가 너무 작다, 너무 크다 이런 말 나오면 의심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증가한다. 그리고 브로치는 떨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치의 간격을 갖게 한다. 아니죠. 예, 브로치는 빛의 간격을 계속 다르게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브로치 공구의 피치 계산은 절삭날의 길이에 의존한다. 그래서 여기 떨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브로치 공구의 피치 계산은 절삭날 길이에 의존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용어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절삭량이 많고 길이가 길 때는 절삭날 수를 많게 한다. 네,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로치 가공도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 정도, 문제 나온 이 지문 정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전해 연마의 특징에 대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전해 연마는 여기 개념도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액 속에다가 이 공작물과 여기는 음극을 이렇게 빠뜨리죠. 이렇게 담가서 전기저항을 쭉 일으켜서 얘가 가공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정도로 뭐 우리 절삭 공구로 가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삭량이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매끈하게 이쁘게 가공이 되는 그런 가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해 연마는 양극에, 이게 중요합니다. 양극에 연마해야 될 금속을 연결합니다. 자, 요거 양극에다가 금속을 연결합니다. 우리가 가공할 금속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전액 안에서 행하는 표면 다듬질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둘투둘한 거를, 살짝 우둘투둘한 거 이런 것들은 이쁘게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아주 평면으로 이쁘게. 그죠? 그래서 전기도금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전기도금은 뭐예요?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속에다가 공작물에다가 덮어 씌우는 거고, 전의 연마는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연마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광활한 면을 위해 그래서 아주 이쁜 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막 깎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면을 이쁘게 만드는 다듬질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변질층이 생기지 않고 방향성 없는 깨끗한 면.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는 게 굉장히 표면 거치기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가공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거의 아무 흔적이 없는 깨끗한 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복잡한 모양 연마에 유리하다. 이렇게 꾸불꾸불한 이런 안쪽에 다듬질도 우리 물 속에 이렇게 전해액 속에 담겨 있으니까 가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나머지 특징들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체크한 거 정도 공부를 하고 또 다음 회차에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특징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4번 연삭 숫돌에 사용되는 숫자 중 천연산인 거. 자, 이거는 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연삭 숫돌, 숫돌 입자죠. 숫돌 입자, 결합도 조직, 결합제 이런 것도 쭉 나올 때 숫돌 입자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탄화규소는 탄화규소는 C고 알루미나는 A고 뭐 이런 것들도 쭉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연산 그리고 인조, 여기 보시면 천연 입자, 에머리, 코런덤, 석영, 천연 다이아몬드, 그리고 알루미나, 탄화규소 같은 인조 입자. 그래서 천연 입자와 인조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암기 요 정도 하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연삭수도를 교환한 후 시운전 시간은 어느 정도 하는가? 뭐 이런 것도 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잘은 이런 문제도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기출 문제는 답 정도라도 최소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분에서 5분 정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 뭐 기계가 더 좋아진다면 뭐 시운전 시간이 줄어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정도. 그래서 숫자 하나 봐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6번 기계부품 또는 공구의 검사용.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사용, 게이지 정밀도 검사, 그냥 검사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말 그대로 검사용이 되겠고요. 이 게이지 블록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 아셔야 될 게 이 정도 매칭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술용 참조용은 00등급, 표준용은 0등급, 검사용은 1등급, 공장용은 2등급. 그래서 이제 이 00등급으로 갈수록 훨씬 정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블록 게이지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나오면 계속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용이 2등급, 그리고 학술용 참조용, 그러니까 정밀하게 갈수록 00등급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7번 기어의 이수를 등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밀링 부속품. 자, 이것도 이제 등분한다고 하죠. 등분. 그래서 이게 밀링에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있으면 셋, 넷, 다섯, 여섯. 차.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구멍이 있는 분할판이면은 이거를 360도 나누기 6, 60도씩 분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칸 돌리면은 60도만큼 돌아가서 그 돌아간 만큼 그 형상으로 가공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분할대, 분할판인데 여기서 이제 분할대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이 분할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직접 분할법, 복식 분할법, 간접 분할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산하는 문제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오면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선 분할대에 대한 설명이고, 자, 8번 윤활유의 사용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요런 윤활유 관련 문제나 뭐 안전 문제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상식 문제 차원에서 푸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윤활 당연히 해야 되죠. 이 뭐 윤활유의 특징 쭉 못 외우셨어도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윤활 작용, 당연히 윤활이 돼야겠죠. 냉각 작용, 너무 과열되지 않게 식혀줘야겠죠, 당연히. 비산작용. 비산작용은 이 비산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막 튀는 겁니다. 막 이렇게 물방울 우리 유리면 같은데 통 하고 튀면은 막 비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방울이 하나하나 막 비산이 된다, 튄다. 근데 비산을 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죠,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밀폐작용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이트를 내가 사용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다른 것과 닿는 것을 방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이물질이나 여러 가지 뭐 그 외부 물질로부터 어쨌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활유를 접촉 단면적에 대해서 그렇게 공구를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공정물 표면을 보호할 때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활작용, 냉각작용, 밀폐작용 이런 것들은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산작용은 뭐 윤활유의 사용 목적은 아닙니다. 비산이란 말이 있지만 비산이란 말은 여기 보시면 분무기로 분사하듯 뿌리는 그런 형상을 비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냉각도 윤활, 냉각은 뭐 여기서 봤죠. 그리고 밀폐, 그리고 감마는 마찰력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죠. 예. 이 접촉면이나 아니면은 공구로 깎고 있는 그런 면에 마찰력을 감소시켜야, 그죠? 열과 쓸데없는 압력이 증가하지 않겠죠. 그리고 청정작용, 뭐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칩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막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쓸려 나가게끔 해주는 게 윤활유 뿌릴 때의 사용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자, 이게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식이죠. V는 1000분의 파이 dn. 그래서 절삭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n. 요거 꼭 암기를 하시고,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문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의하셔야 될 건, 여기에 V가 단위가 미터 퍼 미니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넣는 단위는, 공작물의 지름 단위는 밀리미터라는 거. 그리고 회전수는 RPM이죠. 그래서 이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단위를. 그래서 이 집어 넣으실 때 이렇게 지름이 150mm다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1m짜리 환봉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이거를 1000mm로 환산하셔야겠죠. 그래서 1000분의 파이 dn 그대로 쓰시려면 꼭 얘를 밀리미터로 환산을 하시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산기로 그냥. 자, 그리고 10번 양도 그라인더. 자, 양도 그라인더의 숫돌차로 일감을 연삭할 때 받침대와 숫돌의 간격은 몇 미리 이내로 조정하는가. 뭐 이것도 암기를 그냥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mm 이내로 조정한다고 하는 게 가장 뭐 표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비교 측정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비교 측정도 굉장히 심오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제일 일반적인 게 직접 측정이죠. 직접 측정은 직접 우리가 자 쓰듯이 그렇게 눈금을 읽어서 측정을 하는 거고, 자, 간접 측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비교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정법들이 있는데, 우리 비교 측정은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얼 게이지입니다. 다이얼 게이지. 자, 이런 평면에 눈금을 이렇게 달고 얘를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완벽한 평면이라면, 그죠? 얘 눈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근데 이게 평면이 아니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이러면 눈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이게 이제 비교 측정입니다. 이 앞과 전과 후의 상황을 그렇게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교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측정 범위가 넓고 표준 게이지가 필요 없다. 자, 그러니까 비교 측정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표준 게이지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표준이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치수가 고르지 못한 것을 계산하지 않고 알 수 있다. 그렇죠. 이 다이얼 게이지에선 치수를 뭐 하나하나 재지 않고 눈금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보고도 치수가 고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길이, 연의 형상, 그리고 공작기계의 정밀도, 자, 이런 것들에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막 눈금을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높은 정밀도의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만 하면 되니까, 눈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비교 측정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다음 그림은 밀링에서 더브테일 가공 도면이다. x의 지수로 맞는 것은. 자, 이게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막 유도를 해야 되는 식인데, 요 공식 하나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 두 개, 이 공식. 이거를 직접 유도해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B가 요 더브테일 간의 가장 긴 간격이고, 그죠? 그리고 D는 여기 보시면 핀 이렇게 끼워졌을 때 이 핀의 파이입니다. 파이 값. 그리고 얘는 이제 코탄젠트라고 읽는데 탄젠트의 역수입니다. 탄젠트의 역수여서 우리 계산기에서 코탄젠트 계산하시는 법 모르시면은 꼭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x는 여기 b에다가 d값 넣으시고 코탄젠트 2분의 알파, 그러니까 알파 값은 여기 요 값입니다. 60도. 그렇죠? 그래서 코탄젠트 60도로 계산하셔도 되고, 죄송합니다. 코탄젠트 30도로 계산하셔도 되고, 아예 이렇게 탄젠트 30도분의 1로 역수로 만들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23.6으로 나온다라는 것. 이런 것도 공식을 아셔야 풀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을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랩핑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랩핑 작업도 처음 나오는데, 자, 랩핑. 이렇게 요 면을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압을 해서 이 공작물이, 이게 공작물이죠? 공작물이고, 이게 화살표가 잘못되는데, 이 랩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랩핑은 주철, 황동, 가죽, 천 등으로 만들어진 랩, 그죠? 그리고 다듬질을 할 표면 사이에 랩제와 가공액을 가하고 다시 보시면 이게 공작물, 그죠? 공작물. 그리고 이게 랩이죠. 자, 이게 랩이고. 그래서 이 사이면에 이렇게 랩제와 가공액을 뿌린 다음에 이렇게 매끈하게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면이 매끈해지고 높은 내마모성을 얻을 수 있으나 가공면에 랩제가 잔류하기 쉽다. 그리고 제품 사용 시 이 랩제가 마모를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랩제를 완전히 제거한다고 제거했는데 요 부스러기들이 잔류를 하면서 그렇게 파먹는다는 얘기죠. 오랜 시간 파먹어서 나중에 마모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건식 랩핑과 습식 랩핑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밀도가 높은 제품, 왜 가공면이 매끈하고 가공면의 내마모성이 좋고 랩제 잔류가 쉽다. 그래서 장점이 아닌 건 요거죠. 특징은 맞는데 단점이죠. 그래서 랩핑 작업의 단점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 요 랩핑 작업은 가장 정밀한 면을 얻을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핑도 좀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14번 선반 바이트 설치 요령입니다. 자, 선반 바이트 설치 요령 중에 보시겠습니다. 바이트 자루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자, 맞고 바이트의 돌출거리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길게 고정한다. 안 됩니다. 짧게 고정해야 됩니다. 짧게. 그냥 뭐 바이트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단적으로 요만큼 바이트가 튀어나와 있는 거랑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죠? 바이트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랑 바이트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랑 이걸 가공한다고 쳤을 때 뭐가 안정적이죠? 당연히 이게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짧게 물리고 있어야 당연히 부서질 확률이 힘도 이렇게 휘겠죠. 잘못하면 이렇게 휠 수 있는 그 모멘트가 덜 걸리기 때문에 짧게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짧게 하면 또 안 되겠죠. 가공을 할 수가 없겠죠. 너무 짧게 가공하면 그죠? 그리고 받침은 바이트 자루의 전체면이 닿도록 한다. 그리고 높이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받침 심이라고 하는 한계 또는 두께가 다른 여러 개를 준비한다. 그래서 우리 선반을 돌려보신 분들은 바이트 설치할 때 어쨌든 중심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밑에 받침대 설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한번 보시고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15번 수평식 보링머신 중에 쇠들이 없다는 거죠. 길이 방향의 이송은 배들을 따라 칼럼이 이송되며 중량이 큰 가공물을 가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은, 그러니까 형태는 무엇인가 라고 했죠. 그래서 플레이너 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쉐이퍼, 슬로터, 플레이너 이런 것들 뭐 있었죠. 근데 이제 보링 머신 중에서 어떤 형태가 제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 플레이너란 말 자체가 굉장히 중량이 큰 가공물을 가공하는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트가 움직이느냐 아니면 테이블이 움직이냐 요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배들을 따라 칼럼이 이송한다 라는 얘기가 여기서도 플레이너형 자체는 가공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바이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큰 공작물은 이 가공물 쪽이, 이 테이블 쪽이 움직이는 플레이너형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급속 이송 장치가 있는 그 장치들 우리가 물어볼 때 쉐이퍼, 슬로트, 플레이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플레이너형 보링 머신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레이너형은 중량이 큰 가공물에 적합하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16번 연삭 작업 시 주의할 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자, 연삭 작업 시에 숫돌 커버를 반드시 설치한다. 뭐 커버 있어야 될 것 같죠, 당연히. 양 숫돌차의 입도는 항상 같게 하여야 한다. 자, 요 말이 이제 틀렸습니다. 두 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도가 서로 다르게 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삭 작업 시에는 보안경 꼭 착용해야 되죠. 그리고 숫돌을 나무햄으로 가볍게 두들겨 음향 검사를 한다. 그래서 가볍게 두들겨서 음향 검사를 한다는 얘기는, 자 보시면, 자 이것도 중요한 어떤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연삭숫돌의 검사는 1차로 외관 검사, 2차로 나무 해머로 연삭숫돌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두드려 보고 여기 두드려 보고 여기 두드려 봐서 맑은 음이 안 나면 내부에 균열이 있거나 아니면 파손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뭐 하나하나 현미경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17번.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삭 공구 재료에서 텅스텐, 크롬, 바나듐, 코발트 이런 것들을 함유하는 합금 강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속도강이 이런 조성을 갖고 있어요. 고속도강이. 그래서 고속도강의 조성 자체가 이제 1841이 가장 대표적인 고속도강의 조성이죠. 그래서 강이니까, 그죠? 강이니까 FE가 다 나머지 FE고 18% 텅스텐과 4% 정도의 크롬과 1% 정도의 바나듐을 갖고선 이렇게 만든 합금 자체가 우리 고속도강이라고 합니다. 아주 많이 쓰이고 문제도 잘 나오니까 꼭 이 조성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8번. 자, 이것도 이제 계속 나오죠. 하향절삭하고 상향절삭 비교. 자, 여기서는 상향절삭의 장점을 묻고 있죠. 자, 상향절삭의 장점. 상향절삭은 이렇게 쳐올리는 거라 했습니다. 하향절삭은 이렇게 찍으면서 가는 거고.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절삭 시 백래시 영향이 적다. 자, 그래서 하향절삭이, 잠시만요. 하향절삭이 뭐라고 했죠? 백래시 제거 장치가, 잠시만요. 이게, 예. 자, 하향절삭에서 백래시 제거 장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향절삭에서 백래시가 스스로 제거된다. 그러니까 얘는 백래시 제거 장치가 상향절삭에서는 필요 없죠. 근데 얘는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상향절삭의 특징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여기선 답이 1번이 되겠죠. 1번이 답이 바로 나와서 좀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일감의 고정이 유리하다. 일감을 이렇게 쳐 올리기 때문에 고정이 훨씬 유리하진 않습니다. 예, 고정이 더 훨씬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면 거치기가 좋다. 표면 거치기가
하향절삭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분할의 마모가 느리다. 자, 마모 관련해서는 어쨌든 얘는 점점 이렇게 가공면이 이렇게 커지죠, 점점. 얘는 이렇게 얘를 크게 그리면 여기서 찍은 다음에 가공면이 이렇게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얘는 파손은 잘 되는데 하향절삭 같은 경우는 파손은 기본적으로 파손은 비교적 잘 되는데 마모량은 적습니다. 근데 얘는 파손은 잘 없는데 마모가 잘 됩니다. 이렇게 점점 커지죠. 가공하는 면이 이렇게 가공하는 부분이 점점 표면적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모가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해절삭에서는 공분할의 마모가 더 빠르다라는 것.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19번 배드에 대한 설명. 자, 배드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어디 있나요? 예, 주철입니다. 주철. 배드의 재료는 주철을 활용합니다. 주철은 여기 나와 있는 압축 강도가 크고 진동 감쇄 능력이 좋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공작기가 받치고 있는 이 배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압축 강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가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잘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압축에 대해서 잘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덜덜덜 떨려도 얘가 잘 버틴다고 하는 게 진동 감쇄 능력이에요. 진동 감쇄 능력.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철이 비교적 재료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배드를 주철로 활용한다는 거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고, 뭐 나머지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끄럼 면의 단면의 모양은 원형과 구형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미끄럼 면의 단면 모양은 평형과 산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평형은 영국식, 산형은 미국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미끄러면은 기계 가공 또는 스크래핑을 한다. 뭐 이렇게 가공한다는 것. 그리고 내마모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면 강화 처리를 하고 연삭 가공한다.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형과 산형이 있다는 것, 선반 베드 형태에다가, 선반 베드 미끄럼면 형태에 기억을 하시고요. 자, 20번 드릴 가공의 종류가 아닌 것은, 드릴 가공이라고 해서 드릴 구멍만 뚫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링 머신에서 가능한 작업들은 이렇게 제가 다 그려놨는데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드릴은 구멍 뚫는 거고요. 리밍은 보링 보통 한 다음에 리밍을 합니다. 보링으로 구멍을 크게 한 다음에 리밍으로 내면을 다듬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밍은 상당히 정밀한 다듬질 작업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태핑은 뚫린 구멍에다가 이렇게 나사산을 내는 겁니다. 자, 그 스포 페이싱은 여기다가 이제 접시머리 딱 묻힐 수 있도록 너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힐 수, 아니면은 뭐 볼트 머리가 묻힐 수 있도록 이렇게 머리를 파주는 거고, 카운터 보링은 이렇게 단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 안에 아예 볼트 머리가 완전히 묻혀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파주는 겁니다. 그리고 카운터 싱킹은 뭐 기본적으로 여기 못따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못따기를 해주지 않으면 거스름이도 많이 남아있고 조립할 때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을 여기 이렇게 접촉되는 면을 이쁘게 해주기 위해서 못따기를 해주는 작업을 카운터 싱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원추 나사가, 원추 볼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장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과목 마무리를 하고, 예, 2과목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과목은 마무리할게요.